자카르타의 아침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습하고 숨이 막힐 듯한 공기, 분주하게 오가는 오토바이와 차들, 그리고 공장의 사이렌 소리.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았고 땅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쿵. 순간적인 진동. 몇 초 후 그 진동은 공장 건물 전체를 삼켜버리는 괴물처럼 변했다. PT 다성 인더스트리 자카르타 공장. 대한민국 최대 종합기업 다성글로벌의 해외 하청 공장 중 하나. 그곳에서 일하던 이소연은 점심시간을 앞두고 기계 청소를 마치고 있었다. 소연 씨, 밥 먹으러 가요. 옆자리의 필리핀 동료가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젓고 말했다. 먼저 가요. 이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이상해요. 뭔가 덜컹거려요. 그녀는 관리자에게 보고하려 했다. 그러나 관리자 박 씨는 손사래를 쳤다. 그거 원래 그래. 지난주 점검도 다 끝났어.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점심 먹으러 가. 그녀는 입을 꾹 다물었다. 순간 바닥에서 다시 진동이 느껴졌다. 이소연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엔 금이 가 있었고 먼지가 가볍게 흩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광주광역시 북구. 낡은 기와집 한켠 한 아이가 노랗게 바램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민준아, 밥 먹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작은 방에서 부르셨다. 네. 12살의 강민주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학교 끝나면 바로 고물상이나 시장통을 돌며 폐지를 모았다. 그에게 세상은 너무 일찍 차가웠다. 책상 위, 봉투 안에는 어머니가 출국 전 남긴 쪽지가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자카르타에서 일해서 돈을 벌면 매달 이 번호로 송금될 거야.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이 회사에 찾아가. 다성글로벌 대표 한태욱. 엄마는 꼭 돌아올게. 그 약속은 민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났음에도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구조난항, 사망자 신원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전화기를 붙들고 다성글로벌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사무적인 답변뿐이었다.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조용히 가방을 쌌다. 물 한 병, 낡은 운동화, 그리고 엄마가 남긴 명함 한 장. 서울에 가야겠어요. 할머니, 엄마가 거기 계실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말리려 했지만 민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 눈빛 속엔 어른조차 꺾지 못할 절실함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저택들이 줄지어 있는 거리의 가장 끝, 고풍스러운 대저택 하나. 그곳이 바로 다성글로벌 대표 한태욱 회장의 집이었다.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다. 하루 종일 버스를 갈아타며 올라온 민준의 얼굴은 먼지로 얼룩졌고 무릎엔 피가 맺혀 있었다. 대문 앞 경비원 2명이 민준을 막아섰다. 여기서 뭐하니? 구걸은 안 돼. 민준은 명함을 꺼내 들었다. 이 회사 대표님 좀 만나 뵙고 싶어요. 엄마를 돌려받고 싶어요. 경비원들은 코웃음을 쳤다. 미안하지만 회장님이 너 같은 애를 만날 이유는 없어.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엄마가 다성글로벌 때문에 죽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 울음소리는 담장을 넘고 마당을 가로질러 대저택의 창까지 닿았다. 그리고 누군가 창문을 열었다. 한태욱, 58세, 냉철한 전략가이자 성공한 재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는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살아왔다. 이익, 수치, 확장. 그것만이 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지금 대문 앞에서 울부짖는 소년의 목소리는 그에게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게 했다. 지켜주지 못했던 아들, 무너진 침묵, 그리고 후회, 데려와. 그는 낮게 말했다. 민주는 저택의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겁에 질린 눈빛, 긴장으로 굳은 어깨. 한태욱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지? 이소연이요. 한태욱은 비서에게 명령했다. 자카르타 리스트 다시 확인해. 이소연, 2개월 파견자. 연락 끊겼다고 하더라. 몇 분 후 비서가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사망자 명단에 확인됐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무너졌다.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약속했어요. 돌아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한태욱은 숨을 들이켰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한 아이가 자신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그 울음에 귀를 기울였다. 민준이 처음 저택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듯했다. 천장이 높고 벽지는 하얗게 빛났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마치 TV 속 드라마 같았다. 그런 곳에서 그는 단 하나도 익숙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침대가 너무 크고 시계는 무소음이라 틱틱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민주는 침대 위에서 웅크린 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명함을 손에 꼭 쥐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여전히 광주의 좁은 골목길을 달리고 있었고 저 멀리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기다려. 엄마 금방 갈게.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고 끝내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 한태욱은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향하기 전 식당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따뜻한 죽과 미소국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민준이 조심스레 들어서자 그는 의자를 당겨주었다. 앉으렴. 민준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절 여기 있게 해주셨어요? 한태욱은 잠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마침내 말했다. 내 어머니는 내가 책임져야 했던 사람 중 하나였고 나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회사를 너무 키우는 데만 집중했어. 그 안에서 누가 어떻게 사는지는 보지 않았지. 하지만 내가 울면서 문 앞에 선 순간 그 모든 잘못이 눈앞으로 밀려왔다. 민주는 말없이 죽을 한 숟갈 떠먹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조금은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며칠 후 민주는 고급 국제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었다. 교복은 맞춤 제작되었고 가방은 최신형이었지만 그의 어깨엔 여전히 광주의 먼지와 가난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첫날부터 그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다. 제가 그 민준이라는 애야? 시호가 불쌍해서 데려왔대. 정말 고아 아니었어? 드라마 찍냐? 영화 찍냐? 민주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교실 한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었다. 그 도시락은 요리사가 만든 고급 한식이었지만 그는 어릴 적 엄마가 싸주던 김 싸온 밥이 그리웠다. 하지만 그런 날들 속에서도 단 한 사람, 민준에게 말을 건넨 이가 있었다. 담임이자 국어교사인 윤지의 선생이었다. 강민준, 너 글 쓰는 거 좋아하니? 민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글쓰기 대회가 있어. 참가해 볼래?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해봐. 누군가 알아줄 수도 있으니까.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저택의 서재에 들어가 흰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날 나는 문 앞에서 울었다. 엄마를 돌려달라고. 그런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를 키우기로 했다. 세상이 들을 때까지.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한편 집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한태욱은 민준에게 방 하나를 내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할머니도 서울로 모셔왔다. 할머니는 정원 옆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한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처음엔 낯설고 불편해하던 할머니도 시간이 지나며 따뜻한 물과 약, 편안한 잠자리에 감사해했다. 우리 민준이가 이런 곳에서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닌다니. 세상 일은 참 몰라. 민준은 그런 할머니를 볼 때마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의 글쓰기 대회 결과는 예상을 깨고 돌아왔다. 1등.
강민준. 그의 글은 교내 게시판에 붙었고 지역 교육청 블로그에도 실렸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광주의 소년이 서울에서 울음을 멈추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태욱은 조용히 그 글을 인쇄해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의 방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민준은 엄마의 명함을 손에 쥐고 잠들어 있었다. 그 순간 한태욱은 마음속에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 더 이상 어른의 무책임함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해 겨울 서울엔 첫눈이 내렸다. 민준은 처음으로 한태욱과 함께 눈을 맞으며 산책을 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의 그림자는 나란히 이어졌다. 이제 막 시작된 관계. 하지만 그 속엔 세상을 바꿀 작은 불씨가 피어나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민준은 점차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할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정장 차림의 한태욱과 짧은 눈인사를 한 뒤 학교로 향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일상. 하지만 민준의 내면은 여전히 소용돌이쳤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일부 아이들이 그를 경계했다. 불쌍해서 CEO가 데려온 애잖아. 우리랑은 다른 세계에서 오네. 하지만 더 이상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안에는 엄마와 함께한 기억, 광주의 바람,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우연히 집무실에서 한태욱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게 되었다. 그 서류에는 PT 다성 인더스트리 자카르타 공장 재건 검토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하단에는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이소연, 사고 당시 직원 명단 포함.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이 서류, 자카르타 공장, 재건하려는 건가요? 한태욱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일시적인 검토야. 정부와 협의가 필요해서. 그 공장은 엄마가 죽은 곳이에요. 한태욱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책상을 천천히 정리하며 말했다. 나는 그 공장이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 하지만 내 말이 맞다. 거기서 다시 시작한다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민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피하지 마세요. 고치세요. 그 말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한태욱은 그 눈빛에서 오래전 잊고 지낸 자신의 아들을 떠올렸다. 강하고 슬프며 정직한 눈빛. 그날 밤 민주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열고 구글 검색창에 손을 얹었다. PT 다성 인더스트리 노동자 사고, 이소연 유가족 보상, 다성글로벌 책임 회피. 그는 쏟아지는 기사들 속에서 한 줄을 발견했다. 당시 구조 요청이 무시되었다는 내부 증언 있음. 그는 노트북을 닫고 곧장 윤지혜 선생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 혹시 시민단체나 노동 관련 기자분 아세요? 며칠 뒤 윤 선생은 한 청년 기자를 소개해 주었다. 그는 사회고발 전문 인터넷 매체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전부터 자카르타 공장 사고를 추적 중이었다. 민준 군, 당신 어머니 이소연 씨요. 그분 사고 직전 관리자에게 구조 요청했어요. 우리는 내부 녹취 파일도 확보했죠. 하지만 회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기사화가 막혔어요. 그 녹취 지금도 있나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USB 하나를 건넸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민주는 며칠 밤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USB를 들고 한태욱을 찾아갔다.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 속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장님, 이 라인 진짜 위험합니다. 진동이 심해요. 안전점검 다시 해야 해요. 시간 없어요. 마감부터 맞추고 다음 달 점검 올리죠. 짧고 무심한 대화. 그 후엔 무너지는 소리, 비명, 그리고 정적. 한태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저는 누군가를 벌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엄마 같은 사람이 다시는 죽지 않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한태욱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래. 바꾸자. 너와 함께 제대로 바꿔보자. 그로부터 한 달 후 다성글로벌 윤리경영 개혁안이 공식 발표되었다. 하청업체 실명 공개, 노동자 실시간 피해 신고 채널 구축, 유가족을 위한 장기 지원 제도 신설, 재난 발생 시 CEO 직접 책임 규정 신설. 전국 언론이 앞다퉈 보도했다. 민준의 얼굴이 실리진 않았지만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이 급격한 변화의 배후엔 누가 있을까? 민준은 웃었다. 그는 아직도 매일 아침 엄마의 명함을 지갑에 넣고 다녔다. 그건 이제 고통이 아닌 다짐이었다. 다성글로벌의 윤리경영 개혁안이 발표되고 몇 주가 지났다. 언론은 잠시 열광했지만 곧 다른 이슈들로 관심을 돌렸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각국의 공장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작은 불빛이 모여 별이 되듯 그들의 희망은 서서히 번져갔다. 민주는 여전히 학교에 다녔고 수업을 들었으며 시험을 준비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방과 후 그는 다성글로벌 본사의 작은 회의실에서 조용한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해자 중심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그는 윤지혜 선생님과 함께 앉아 말했다. 노동자들이 익명으로 상황을 제보하고 실시간으로 반영되게요. 그 데이터가 모이면 그 자체가 힘이 될 거예요. 윤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름은 뭐로 할까? 민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무명의 목소리. 이름이 없어도 들리는 목소리. 무명소리 어때요? 무명소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웹사이트였다. 영문, 한글,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로 된 간단한 입력창. 당신의 일터는 안전한가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기록된 내용은 민중과 몇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분류하고 위험 사례를 모아 다성글로벌에 전달했다. 때로는 직접 통역사를 섭외해 전화 연결도 시도했다. 놀랍게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일주일 만에 130건, 한 달 만에 1000건이 넘는 제보가 올라왔다. 그중 일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 임금체불, 여성 노동자 대상 차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한태욱은 놀랐다. 우리는 진심으로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바뀌었다는 건 듣는 귀가 생겼다는 뜻일 뿐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해요. 다만 이제 그들이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명소리는 곧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KBS, MBC, JTBC 등의 뉴스에 소개되었고 민주는 익명으로 청소년 개발자로 언급되었다. 하지만 익명성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인터넷에는 다성그룹 회장의 아들, 노동운동 선봉에 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기사에는 민준의 얼굴과 정체, 어머니의 사연까지 상세히 다루어져 있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SNS에는 응원과 비난이 동시에 몰려들었다. 감동적이다. 진짜 용기 있는 청년이다. 불쌍한 척 그만해라. 다 가진 놈이 동정심 마케팅하네.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그는 방에 틀어박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거실에선 할머니가 뉴스를 보고 있었고 TV 화면엔 그의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 내 손자 맞아.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한태욱은 조용히 아들의 방문을 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전부 너의 이름과 얼굴로 연결됐구나.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괜찮겠니?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처음엔 나 혼자 엄마를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 같은 아이가 수백 명 있다는 걸 알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선 이름을 내야 해요. 한태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클 줄 몰랐다. 며칠 후 서울 광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권리 포럼에서 민주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기자, 노동자, 시민들, 학생들. 무대에 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소연의 아들, 강민준입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돌아가셨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였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일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는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름 없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세상이 듣게 만들겠습니다. 박수 소리는 조용히 시작되었고, 이내 광장을 가득 채웠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들리죠? 광장에서의 연설 이후 민준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청소년 인권운동가, 다성그룹 개혁의 아이콘. 그는 갑작스레 미디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한태욱의 측근, 다성그룹 이사회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회장의 아들이 회사를 공격하고 있어요. 경영 리스크입니다. 언론은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이 아이, 너무 나갔어요. 통제해야 합니다. 그들의 눈엔 민준이 문제의 씨앗이었다. 한편, 무명소리 플랫폼은 날로 커졌다. 이제는 세계 국어가 더 추가되었고, 신고 건수는 5천 건을 넘어섰다. 윤지혜는 밤마다 피곤한 눈으로 데이터를 정리했다. 여기 봐, 캄보디아 공장. 야간 작업 중 여성 노동자들한테 안전장비 지급 안 되고 있어. 이런 건 직접 본사에 전달해야 해. 민주는 고민 끝에 보고서를 만들어 다성그룹 윤리경영팀에 보냈다. 며칠 뒤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다. 해당 보고는 검토 대상 외로 분류되었습니다. 민주는 의아했다. 무슨 뜻이죠? 이건 분명한 규정 위반이에요. 하지만 담당자는 차갑게 말했다. 청소년 개인이 운영한 플랫폼은 신뢰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 파트너사의 승인 절차가 미비하므로 공식 반영이 어렵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얼마 전까지는 듣던 귀들이 다시 닫히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집무실에서 한태욱과 마주 앉았다. 아빠, 왜 회사가 내 보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처음으로 민준이 아빠라는 단어를 꺼낸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속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한태욱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이사회에서 내 활동을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있어. 정치적 중립, 이해관계, 투자자 신뢰, 여러 이유가 있지. 그게 변명이에요? 아니, 현실이야. 민주는 조용히 일어섰다. 그럼 현실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게 엄마와 약속한 길이니까. 며칠 후 민주는 윤지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내부 데이터를 공개했다. 다성그룹은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무명소리에 올라온 수천 건의 고발은 누군가의 삶이자 생존입니다. 그것이 외면된다면 그 이름 없는 목소리는 다시 침묵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인터뷰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졌고 강민주는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 직후 또 다른 파장이 일었다. 어떤 익명의 블로거가 민준의 출생 기록을 폭로한 것이다. 강민준, 사실은 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혼외자. 자극적인 제목, 가짜 뉴스들이 쏟아졌다. 누구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민준을 흔들고 있음은 분명했다. 댓글창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애잔하다 vs 연민팔이 지겹다. 순수한 아이일까? 전략적 인물일까? 민주는 며칠을 잠 못 이루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나는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응, 할머니. 너 태어났을 때 내 엄마가 그랬단다. 이 아이는 어른보다 더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지금 너 그렇게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라. 민주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할머니 품에 안겼다. 작고 주름진 그 품은 세상의 어떤 말보다 강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서 있었다. 기자들 앞, 노동자들 앞, 그리고 세상 앞. 저는 상처 입은 가족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제 무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그리고 그 순간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덕분에 나도 목소리를 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서울 시내는 흐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민주는 우산도 쓰지 않고 강남역 앞을 걸었다. 그는 어깨가 젖은지도 모르고 귀에는 이어폰 대신 자카르타 사고 당시의 녹음 파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지금 멈춰야 해요. 지금은 안 돼. 시간이 없어. 그 짧은 대화가 그의 삶 전체를 바꿔놓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삶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무명 소리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다. 신고는 많아졌고 위협도 더 교묘해졌다. 어떤 날은 서버가 갑자기 마비되었고 어떤 날은 운영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윤지의 선생도 지쳐갔다. 민준아, 우리 지금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했다. 지금 그만두면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무렵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국제노동기구 ILO 한국 지부에서 민준에게 청년 판넬로 초청장을 보낸 것이다. 행사는 제네바에서 열리며 세계 각국의 청년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자리였다. 한태욱은 문을 열고 초대장을 건넸다. 가볼래? 민주는 망설였다. 저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해야 해. 넌 이야기를 너만의 언어로 해왔잖니. 출국 전날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외국에 가서도 엄마 잊지 마라. 그 아이처럼 일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전 세계에도 있다는 걸 잊지 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저는 엄마 대신 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만들 거예요. 제네바의 공기는 서울보다 차가웠지만 민준의 말은 뜨거웠다. 발표 순서는 오후였다. 그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드디어 무대 위에 올랐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공장에서 일하다 안전 불감증과 책임 회피 속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아픔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저는 그날 이후 이름 없는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의사도, 변호사도, 학자도 아닙니다. 그저 생존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청중 중 한 노르웨이 대표가 손을 들었다. 당신의 무명소리 플랫폼, 유럽에서도 도입 가능할까요? 민주는 놀랐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진심으로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중은 박수로 화답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이제 무명소리는 플랫폼을 넘어 국제노동윤리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확대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태욱은 그에게 묻는다. 이제 너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었어. 부담스럽진 않니? 네, 무겁죠. 하지만 어릴 적 엄마 손잡고 고물상 다닐 때보다 무겁진 않아요. 그때는 희망도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적어도 누군가와 함께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손님이 그를 찾아왔다. 강민준 씨 맞죠? 민주는 낯선 남자를 바라봤다.
거칠어진 얼굴, 낡은 재킷, 그리고 떨리는 손. 저 예전에 광주에서 내 어머니랑 같이 일한 사람이에요. 사고 났을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날 그녀가 대신 저를 밀쳤어요. 민주는 말을 잃었다. 전 그날 이후 숨어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냈어요. 저도 이제 증언하겠습니다. 그 말은 민준에게 깊은 전율을 안겼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그 삶이 누군가를 살렸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노트북 앞에 앉아 한 문장을 썼다. 엄마, 당신이 남긴 희생은 이제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수천 명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알았다. 이제는 후퇴가 아니라 전진만이 남았다는 것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민준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저택의 정원에는 흰 목련이 만개해 있었다. 정장을 입은 그는 졸업장보다도 더 묵직한 책임감을 어깨에 안고 있었다. 시기 끝난 후 교장 선생님이 말했다. 강민준 군, 당신은 단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아니라 시대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영광스럽기보다도 무거웠기 때문이다. 졸업식 다음 날, 그는 한태욱과 함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엔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그러다 한태욱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 대학은 안 갈 거니? 갈 거예요. 하지만, 아직 고민 중이에요. 경영학일지, 국제인권학일지, 아니면 사회학일지. 한태욱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다성그룹을 여기까지 키운 건 숫자에 민감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가져온 변화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지. 그래서 더 두렵고, 그래서 더 대단하다. 민주는 웃었다. 아버지, 저도 숫자 좋아해요. 하지만 제 숫자는 몇 명이 목소리를 냈는지, 몇 명이 살았는지예요. 며칠 뒤, 민주는 고려대학교 국제학부에 합격했다. 그는 기숙사 대신 서울 시내의 한 평범한 원룸을 택했다. 모든 걸 가진 채로 공부하면 세상의 현실이 멀어질까 봐요. 그의 이 말은 SNS에 퍼지며 또 한 번 화제가 되었다. 대학 수업은 예상보다 더 치열했다. 국제정치, 노동경제, 법학개론.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설레게 한 건 사회운동사 강의였다. 역사는 늘 소수의 외침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외침이 굴절되지 않으려면 기록과 연대가 필요합니다. 교수의 이 말은 민준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매 수업마다 필기를 하며 새로운 구상을 노트에 담았다. 한편 무명소리는 더 이상 혼자 운영되는 플랫폼이 아니었다. 이제는 정식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었고 서울과 마닐라, 자카르타에 지부가 생겼다. 각국의 청년 인권활동가들이 합류했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에서 민주는 한 가지 제안을 꺼냈다. 우리 어린 시절 노동자 부모를 둔 청소년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순환이에요. 삶의 조건을 바꾸는 건 교육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무명교육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다. 어느 봄날, 민주는 광주를 다시 찾았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묘소 앞에 흰 국화를 올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할머니, 저 이제 세상에 저만의 자리 하나는 만들었어요. 하지만 잊지 않아요. 제 뿌리가 어디인지. 그는 손에 쥐고 온 작은 비석을 묘지 옆에 세웠다.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곳에서 시작된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그는 광주의 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강연을 했다. 청중은 대부분 노동자 자녀들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물었다. 형은 왜 아직도 싸워요? 다성그룹 아들인데 그냥 편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민주는 잠시 말을 고르고 대답했다. 제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 힘을 받고 그 책임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어릴 적 나처럼 울어도 아무도 듣지 못한 아이들이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게 하고 싶어요.
청중석에 조용한 감탄이 흘렀다. 그리고 그중 한 아이가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다. 형이 있어줘서 좋아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되고 싶어요. 민주는 쪽지를 지갑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해 여름, 다성그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다성노동안전센터. 한국 본사뿐 아니라 전 세계 지사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담을 실시하는 혁신적 시스템이었다. 한태욱은 공식 발표 자리에서 말했다. 이 변화는 제 아들이 아닌 제게 아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준 한 청년의 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행사장 뒤편에서 조용히 박수쳤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감춰진 이름이 아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고 한태욱은 그 옆에 앉아 물었다. 너 외롭진 않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외롭죠. 하지만 엄마도 할머니도 제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말에 한태욱은 조용히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줘서 고맙다. 그 순간 둘 사이엔 더 이상 과거의 벽이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피난처에 모인 낯선 존재들이 아니었다. 같은 길을 걷는 서로의 증명이었다. 2027년 여름 파리에서 열린 국제노동포럼은 예년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중심에는 무명소리 대표 강민준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다. 포럼 개막식에서 민준은 키노트 연사로 무대에 섰다. 배경에는 보이스 비안드 보어더즈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우리는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나라에서 살고 다른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불안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불안정한 계약, 위험한 환경, 불투명한 보상. 이제는 국경을 넘어 함께 외쳐야 할 때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중에는 각국의 노동부 장관과 유엔 고위 관계자도 있었다. 포럼 이후 무명소리는 유럽연합과의 MOU를 체결했다. 유럽 내 저소득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플랫폼 연동, 법률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된 획기적인 내용이었다. 윤지혜는 전화로 말했다. 민준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야. 우리가 시작한 건 분명 작았는데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고 있어. 민주는 조용히 웃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아주 천천히 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단단히 걸어야죠. 그해 가을, 민주는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을 돌며 노동자들과 직접 대면했다. 땀 냄새, 먼지, 시장의 소음, 날 것 그대로의 삶. 그 속에서 그는 책과 뉴스로는 알 수 없는 현실을 마주했다. 카트만두 외곽의 한 봉제 공장에서 한 청년이 그에게 말했다. 형, 우리 목소리 진짜로 서울까지 가요?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서울도 가고, 제네바도 가고, 뉴욕도 가. 그리고 언젠가는 내 목소리가 내 이웃의 삶을 바꾸게 될 거야. 그 말에 청년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 장면은 다큐멘터리로 기록되어 각국 뉴스에 소개되었다. 하지만 순조로운 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명소리의 활동을 내정 간섭이라며 규제하려 했고, 기업들은 고소 위협과 언론 플레이로 대응해왔다. 어느 날 민준의 메일함엔 협박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내가 망치고 있는 건 단지 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이다. 민준은 이 글을 읽고도 조용히 메일을 지웠다. 아버지, 이런 메시지 계속 와요. 한태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내가 흔드는 건 질서니까. 그런데 그 질서가 불의였다면 흔드는 게 옳은 거다. 겨울, 서울. 무명소리의 새 사무실이 문을 열었다. 강북의 오래된 창고를 리모델링한 건물. 벽엔 각국에서 보낸 손편지들이 붙어 있었다. Thanks to your voice, I found mine.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살아남았어요. 그날 개소식에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였다. 정치인, 시민단체, 해외대사, 청년활동가,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지지자들. 민주는 단상에 올라 말했다. 이곳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참석자 중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 형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고 싶어요. 민주는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넌 이미 누군가의 용기야. 며칠 후, 민주는 미국으로 향했다. 노동정책 전문 싱크탱크 초청으로 뉴욕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이다. 그는 강연 후 한 중년 여성의 질문을 받았다. 혹시 가족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나요? 민주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평생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저는 누군가의 상처를 지나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민주는 깨달았다. 이제는 단지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호텔방에서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여기까지 왔어요. 멀리서 보면 모든 게 작아 보여요.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사람들의 눈물은 여전히 무겁고 뜨거워요. 저는 이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접은 민주는 내일을 준비했다. 무명소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운동이자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다. 그날 저녁, 무명소리 사무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민주는 직원들과 회의를 마치고 막 코트를 걸치려던 참이었다. 그때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 대표님, 어떤 남자분이 사무실 앞에서 대표님을 찾고 계십니다. 좀 술 냄새가 납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경비실로 향한 그는 그곳에서 낯선 듯, 그러나 어쩐지 익숙한 얼굴을 마주했다. 지저분하게 자란 수염, 붉게 상기된 눈동자, 낡은 패딩. 너, 민준이 맞지? 나야, 내 아버지. 그 한마디에 민주는 숨이 멎는 듯했다. 수십 번 악몽처럼 떠올랐던 장면이 현실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경비실 유리문을 바라보다 돌아섰다. 하지만 남자가 외쳤다. 잠깐만. 나 너한테 미안해서 왔어. 그동안 못 찾아서 미안했다. 민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귀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며칠 후 민주는 저택에 들러 한태욱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 기억나세요? 한태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 어머니가 계약서에 사인하러 왔을 때 한 번 동행했었지. 거칠고 무책임한 인상이었어. 그래서 내 어머니가 혼자 아이 키운다는 말에도 놀랍지 않았어.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왜 날 찾을까요? 아마도 내가 가진 걸 보고서겠지. 세상은 언제나 후회와 계산 사이에서 움직여. 하지만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누구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싶은지, 그건 전적으로 너의 몫이야.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의 명함을 꺼내 들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난 당신이 지켜준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람이 내 과거일 수는 있어도 내 뿌리는 당신이에요. 며칠 후 남자는 또다시 무명소리 앞에 나타났다. 이번엔 더 초라한 몰골이었다. 경비가 제지했지만 민주는 천천히 걸어나갔다. 왜 자꾸 나타나세요? 남자는 한 손에 술병을 든 채 중얼거렸다. 내가 뉴스에 나오더라. 그래서 혹시 내가 한 자리라도 있을까 싶었어. 민주는 침묵했다. 너무 늦었단 거 안다. 근데 말야, 난 진짜 널 몰랐어. 내 엄마가 나 떠난 후에 애 낳은 줄도 몰랐어. 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나를 모른다는 이유로, 나를 책임지지 않았고, 이제는 안다는 이유로 나를 이용하려 하네요.
남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래.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한 번만 밥 사줘.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노릇 좀 하게 해줘. 민주는 돌아서려다 문득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에게 아버지는 단 한 분뿐입니다. 제 삶을 책임지고 함께 걸어준 사람. 그는 한태욱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제나 말없이 지켜봐주고 필요할 때 등을 내주었던 그 사람.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외면당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 말을 남기고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갔다. 며칠 뒤 민주는 한태욱과 함께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정식으로 입양 절차 밟고 싶어요. 법적으로도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한태욱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잔잔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민준아, 난 이미 널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요. 며칠 뒤, 법원에서는 입양 허가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주민등록에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기록되었다. 아버지, 한태욱, 아들, 한민준. 기념으로 저택의 정원에 가족사진을 찍었다. 흰 목련 앞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플래시가 터지고 사진사가 말했다. 한 번만 더 웃어볼까요? 이번엔 마음속 웃음으로요. 민주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엔 오래된 슬픔과 새로운 안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내 과거는 나를 쓰러뜨렸지만 내 선택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의 아이가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들이며 누군가의 희망이다. 몇 년이 흘렀다. 무명소리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아닌 하나의 운동이자 정신으로 자리 잡았다. 운사나 노동인권자문위원회에는 무명소리 네트워크가 정식 자문단으로 포함되었고 민주는 최연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한민준. 그 이름은 이제 더 이상 한 아이의 생존기나 눈물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아픔을 연결하고 그 속에서 연대를 실천하는 상징이 되었다. 서울 한복판, 새로운 무명소리 교육센터가 완공되었다. 그곳에는 노동자 자녀들이 모여 배움의 기회를 얻고 청년들이 인권과 윤리를 배우며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공존의 방식을 토론하는 공간이 조성되었다. 개관식에서 민주는 연단에 섰다. 오늘 이 공간이 열리는 건 단지 벽돌이 쌓인 건물이 아니라 마음을 잇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박수갈채 속에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고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엔 수천 겹의 감정과 시간들이 쌓여 있었다. 개관식 이후 한태욱은 조용히 다가왔다. 민준아, 오늘은 내가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선 날이구나.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서 있을 자리를 믿고 내어주셨잖아요. 그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야. 나는 그냥 그걸 지켜봤을 뿐이야. 두 사람은 그날 늦도록 센터 내부를 걸었다. 벽마다 붙어있는 그림과 문구들, 기억의 공간이라 불리는 작은 방 안에는 이소연 씨의 사진과 함께 무명소리를 처음 시작하던 시절의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한태욱은 사진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겼던 이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게 하다니. 민주는 옆에서 속삭였다. 엄마가 남긴 건 상처가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지켜냈고 이제는 이어가야 해요. 그해 가을 민주는 다성그룹 차기 대표로 공식 지명되었다. 한태욱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고 이사회는 전원일치로 민준의 선임을 승인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성은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자의 질문. 대표님, 다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이제 무엇인가요? 민주는 잠시 미소 짓고 대답했다. 다정할 다, 목소리의 성. 많은 사람의 다정한 목소리요. 그 짧은 대답은 SNS에서 수백만 회 공유되었고, 다성의 이미지도 본격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겨울, 민주는 광주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아버지인 한태욱과 함께였다. 두 사람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묘 앞에 섰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나뭇가지엔 눈송이가 반짝였다. 민주는 두 무덤 사이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할머니, 저 이제 두렵지 않아요. 당신들이 보여준 길을 저도 이어가고 있어요. 한태욱은 그 곁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책임을 외면한 어른으로 남았을 거야. 하지만 내가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줬지. 두 사람은 눈 덮인 묘지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 온기만으로도 충분한 자리였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무명 소리의 첫 번째 게시글을 다시 읽었다. 저는 엄마를 찾고 있어요. 혹시 이 글을 보신다면 알려주세요. 엄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글을 복사해 책상 옆 작은 액자에 넣었다. 이건 내 시작이자 무명 소리의 영혼이니까. 다음 날 아침,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노동자 존엄 선언식이 열렸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연단에 올라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동료이며, 누군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든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 연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았다. 한 아이의 울음에서 시작된 외침이 이제는 수많은 이들의 길이 되어 더 멀리, 더 오래 세상 속을 걷고 있었다.